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포장재, 우회, 부활, 다단계인데요. 먼저 부활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20년 만에 부활한 MBC 강변가요제 레전드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박미경, 이상은, 박선주 씨 등 강변가요제를 빛냈던 레전드 뮤지션들이 추억의 무대를 재현하는가 하면 역대 수상곡을 재해석한 후배 뮤지션들의 공연까지 담으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0번입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나만을 사랑했다고 떠나는 그대 다시 한번 고백해주어 나 그대만을 사랑했다고 새야 헤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떠나냐냐 새야 닮아다 기우는데 새야 아픈 마음이야 나. MBC 대표 음악축제 부활을 알린 추석 특집 방송이었는데요.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네, 댓글을 준비했는데요. 나는 이상은, 박미경, 딸은 라붐 존박에 열광하며 본 방송. 20대적 이야기도 해주고 애들이랑 오랜만에 즐겁게 봤네요.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었을지 그때 그 시절 그립게 만드는 선곡들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보니 당시로서는 수준 높은 곡들이 많았네요. 옛날 자료 영상까지 귀한 무대를 잘 봤습니다. 가족들과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친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대형 콘서트, 특히 이제 야외 콘서트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강변가요제의 정체성이 아름다운 자연 속 가요 축제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고스란히 지키고 돌아온 귀한 무대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뭐 시청자 댓글에서도 나왔지만은 역대 그 수상 가수들이 무대를 할 때 이제 과거 강변가요제 무대 당시의 방송 영상과 이렇게 교차되는 연출이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놓이는 듯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조금 재미있었어요. 구성을 되게 다채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전드 가수가 직접 나와서 자기 곡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또 레전드 가수와 좀 지금 현재 신세대 가수가 같이 부르는 것도 있고 신세대 가수가 나와서 또 해석해서 부르는 것도 있고 지루하지 않게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돋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변가요제의 그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무대 장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특수 효과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뭐 불꽃이라든지 물줄기 쇼 이런 것들이 사실 강변가요제를 연상시키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번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강변가요제 옛날 곡들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강변가요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의미 이런 것도 짚어보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공연 순서나 전개에 있어서 일종의 뭐 스토리텔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가 여기서 왜 나올까? 다음엔 왜 이 노래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맥락이 조금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단계인데요. 이번 키워드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달 26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가 일으킨 다단계 사기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정치권, 경찰, 검찰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 연루 의혹을 전하고 2차 범죄 모의 장소로 검사실을 지목한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9월 김성훈 대표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김 대표는 우선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원금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출처는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계속되는 돌려막기 행각에 수사당국은 2016년 다시 김 대표를 체포했고 법원은 그제서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 당시 672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1조 1,600억 원까지, 피해자는 11,2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김 대표의 인맥은 정계와 법조계 그리고 경찰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유 회장을 통해 김 보좌관에게 2,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자신과 특수관계인 경찰관 윤 씨 등이 승진할 수 있게 구은수 청장에게 청탁을 넣어달라며 준 돈입니다. 나중엔 윤경희를 김 대표 자신의 사건에 배당해달란 요구도 구은수 청장에게 전해졌습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기소됐고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 등을 흘려준 윤경희는 지난 2017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기소를 하지 않고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왔다는 거죠. 이 수사를 이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였습니다. 구은수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부장을 거쳐 2019년 8월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수사정보 1 담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자기가 범죄 사실을 갖다가 폭로해갖고 형이 늘면 당연히 폭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영일 검사하고 어떤 딜이 벌어진 거죠. 서울구치소로 붙잡혀 들어온 김성훈 대표와 한 씨는 이때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김 대표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고 그 뒤에 거액의 은닉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한 씨는 김 대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보석으로 풀려난 한 씨가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겉보기엔 그럴듯한 투자회사를 차립니다. 그러고는 이 투자회사의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그 대가로 김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탄원서 받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김성훈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실은 홍콩에 범죄 수익 은닉금이 있는데 그걸 너한테 주겠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범죄 수익 은닉 모의할 장소도 필요하잖아 이게요. 피해자들은 김성훈 대표가 이런 계획을 모의한 곳으로 의외의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 김성훈과 외부인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 수익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었다. 실제로 김영일 검사실 출정 기록을 보면 한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김 대표와 한 씨가 무려 23번이나 같은 날 검사실에 드나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무려 1조 원, 피해자들만 해도 12,000여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날 보도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 궁금합니다.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오르는 방송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참 씁쓸하네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썩은 부분은 샅샅이 가려내고 철저히 응징할 때까지 스트레이트 기자분들의 취재가 이어지길.
부당거래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스트레이트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속 2탄도 기다립니다. 이처럼 이날 방송에 대한 호평과 함께 후속 보도를 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스트레이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 발언에서도 나온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 상황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구성이 좀 재밌었습니다. 앞부분에서 김성훈 대표의 사기 행각과 수법, 규모 이런 것들을 쭉 밝혀놨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졌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전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뒷거래로서 검경의 검은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걸 파고 들어간 점들. 그래서 구성적으로 보면 앞뒤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뭔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짜임새가 좀 돋보였던 아이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본 점이 저도 눈에 띄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몇 단계로 나뉘잖아요. 600억 원대에 처음에 사기를 칠 때는 뭐 지역 유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유명인들이 좀 말하자면 홍보성 그 들러리를 서줬었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이제 거강권이 딱 등장을 하고 그 거강권을 통해서 이 범죄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영역을 키우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사법거래가 딱 그 정점에 찍으면서 이 규모가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언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시 기능, 사회에 대한 감시 기능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경각심을 갖고 이 사회의 그 건강함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이트가 기여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체에서 많이 좀 이야기가 됐고 또 그걸 시리즈로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스트레이트가 이 사건을 지금 조금 더 뒤늦게 들어온 측면에서 새롭게 밝혀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뭔가 스트레이트만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좀 눈에 띄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시각에서 좀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스트레이트의 차별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회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추석 특집 포정메이트에 관련 단어입니다. 배우 김정은과 그의 동생을 시작으로 서로 닮은 듯 다른 스타들의 형제 자매 사이를 탐구한 방송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동생과 남다른 우애를 드러냈던 배우 이지은의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의 동생 29살 이한나라고 합니다. 동생이 오늘 휴가여서 오빠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자. 저 빨리 안전벨트. 진짜 다정하시다. 저거 앞에 경찰 있을 때 하는 거야. 이렇게. 휴대폰에 저장된 포정메이트의 이름은 내 동생 하트. 하트? 동생한테? 오라버니 하트요. 너 잘못 본 거야? 지금 어깨 동무한 거예요? 네, 잘못 본 것 같아요. 포정메이트와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 팔짱. 뽀뽀? 했었잖아. 아 그렇긴 하지. 네? 취준생일 때 밤에 고민 얘기하다 울고 잠이 들면 그게 너무 안쓰러워갖고 그러다가 뽀뽀하고 그랬죠. 되게 따뜻했어요. 이제 너한테 오디션 보러 가기 전에 맨날 오디션 도와달라고 그러고 옆에서 대본 안 맞춰주고 했으면 그것도 진짜 되게 또 힘들었을 것 같아. 이것도 네가 도와줬었어. 기억나? 저 감정 가지려고 계속 너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억나지? 맞아, 여기 이렇게 맞아. 누워서 눈물 났었어. 나도. 신기하다. 그리고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 배우 김정은의 동생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걸 해줄게. 이제 다 온 거 같아. 물을 올려. 면쌀에 넣게. 끓여. 언니가 다 계획이 있네. 그럼 깻잎 씻어 와봐. 내가 볼 때 돈 껐어. 100%야. 맛있겠다. 이런 언니가 어딨냐? 훌륭하지 않니? 나 같은 언니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언니 생각나지? 아니, 좋아. 그게 더 싫어요. 언니 같은 동생. 자, 밥 먹어. 밥 먹어. 아, 진짜 좀. 난 진짜 거의 사이클 선수인데. 내가 바로 챔피언. 근데 확실히 우리 둘이서 여행을 처음 가는 거잖아. 내가 다 하잖아. 하는 게 뭐야? 충분히 형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기 싫었나 봐요.
또 막상 다 하고 나니까 훈이도 좋아했잖아요. 호정메이트는 추석 연휴 방송된 특집 파일럿 방송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다들 보기 좋네요. 우리 집 애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진짜 다들 현실 형제 느낌 대박. 특히 김정은님 완전 우리 언니인 줄. 이게 진짜 관찰 예능이라 재미가 살았다. 폭풍 공감에 동생 입장에서 몰입해서 봤음. 형제자매들의 꾸밈없는 모습을 보고 공감을 표현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관찰 예능을 보면 유명 개인을 조명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또 그의 지인들, 친구들 이런 그 관찰 대상들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형제, 자매, 남매 이런 쪽으로 그 관찰 대상이 변화했다는 거 일단 그거 자체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자매는 영화라는 소재로 또 이 허형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라는 소재로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 주었고요.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 이지훈 남매예요. 무명 배우 시절 또 취준생이었던 시절 그 어려웠던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처가 되어주었잖아요. 그 취준생 때는 아무 데서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았어. 그게 진짜 슬펐어. 갑자기 올 것 같아. 그러지 않았어, 오빠도? 배우 준비할 때? 막막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아무도 심지어 내 친구들까지도 나를 못 믿었지. 못 믿고 어깨가 펴지지가 않고 그랬지. 이 앞날에 대한 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너한테도 똑같았던 거야. 아, 얘가 얼마나 불안할까. 캐스팅이나 구성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목 부분에서 호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던 것들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요. 이 호적 제도가 이제 2008년에 그 폐지가 되고 가족관계라는 거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물론 이 호적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일종의 신조어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긴 하지만 신조어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걸러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 주는 것도 방송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호적메이트라는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사실 호적은 폐지된 옛날의 구습인데 그 말 자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는 거기에 어떤 낡은 혈연 중심의 사회에 대한 어떤 풍자 비판 같은 게 약간 있어요. 거기에다가 메이트라는 조금 이렇게 드라이한 관계를 갖다 붙임으로써 지금의 가족 관계가 약간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가족관계도 서로 좀 적당히 거리감도 있어야 되고 쿨해야 되고 이런 인식의 변화 같은 게 신조어에 좀 잘 들어있는데 그 점을 이 방송에서 좀 묘하게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한 그 형제자매들이 각 캐릭터에 맞게 김자매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동반 여행, 허형제는 나중에 차박이 되고만 차크닉, 이남매는 홈캉스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다채롭게 연출하려고 한 점이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본 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관찰 예능 볼 때 재미 포인트가 결국에는 얼마나 공감을 이끌어내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형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사실 굉장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삶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 있을 때 결국에는 좀 고민을 쉽게 털어놓고 또 그 안에서 좀 묵묵하게 버팀목이 되는 게 이런 가족 관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많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정규 편성으로 돌아올 때 개인적으로는 그냥 관찰 예능,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 관찰 예능과 비교했을 때 크게 뭔가 차별화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형제나 자매나 뭐 남매의 관계를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체성을 잡아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포장재인데요. 정덕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달 24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집중 취재 M 코너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은 명절 이후 재활용센터에 산처럼 쌓인 스티로폼에 주목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가 재활용되는 방법을 알아보고 대체재 개발, 배송 방식 변경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자원순환센터. 추석 연휴 다음 날 이곳에 작은 스티로폼 언덕이 생겼습니다. 수원시 한 곳에서만 모은 스티로폼 상자만 이 정도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수거된 스티로폼 상자들입니다. 보시면 당일 배송, 신선식품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포장용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 있고요. 이 상자를 보시면 양념게장을 배송하는 데 쓰였던 것 같은데 택배 송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쌓을 곳도 없어 보이는데 짐칸 가득 스티로폼을 실은 수거 차량은 줄지어 계속 들어옵니다. 거의 뭐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한 차로 했던 데를 2차, 뭐 3차까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절 뒤 연례 행사처럼 생겨나는 스티로폼 산. 쫙 뺐어요. 쫙 뺀 상태였는데 추석 후에 오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원 자원순환센터 한 곳의 월 평균 반입량은 2019년까지 49톤에서 작년에는 62톤으로 늘었고 올해는 90톤을 넘었습니다. 수거된 스티로폼은 자원순환센터에서 녹여져 플라스틱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덩어리를 다시 잘게 쪼개 작은 조각으로 만든 뒤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스티로폼 재활용 사업이 국제 유가와 중국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할 필요가 줄어들어 스티로폼 재활용품 가격도 떨어집니다. 지금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4년 전보다 단가가 더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또 스티로폼 재활용품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이 수입량을 줄이거나 금지할 경우 국내에서 스티로폼 수거가 중단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도 유가 하락과 중국의 수입 물량 감소 등으로 스티로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처럼 스티로폼과 같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 원료 3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내의 스티로폼 재활용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최종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이와 함께 스티로폼을 대체할 포장재의 개발과 포장을 최소화하는 배송 방식으로의 변화도 시급합니다. 명절 선물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문제의식을 짚어낸 이날 보도. 시청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댓글 확인해 보면요. 정말 오래된 문제죠. 아직도 이렇다는 게 씁쓸해요. 대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보도해 주길요. 스티로폼 소재, 제품 제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법안 마련까지 이야기했으면 실태 조사를 넘어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지를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환경 문제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임을 좀 인식시키는 거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심어준 보도였다고 봐요. 처음부터 이제 쓰레기, 스티로폼 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줄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트럭들이 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시각적인 충격으로 이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좀 환기시켰다라고 보고요. 명절 연휴뿐만이 아니라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 거래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좀 급증하는 거를 또 통계로도 보여줬었잖아요. 그만큼 이 중차대한 이슈를 어떻게 긴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대책까지 좀 촉구를 했다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어떤 관심을 환기하는 데 되게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스티로폼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적 대안을 내세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고요. 다만 이제 보면서 이게 스스로 시청자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령 그 보도 초반에 보면 이제 포장용 테이프나 또 택배 송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게 핵심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간단하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항상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 스티로폼 포장재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언급을 하죠. 이번 뉴스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스티로폼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적해줬던 면들이 저는 굉장히 좀 진보된 뉴스의 취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국제 유가의 변화와 재활용 원료들의 주 수입국인 중국이 만약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을 한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활용 순환고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후반부에 어떤 대체적인 어떤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대체 포장재 부분에 있어서 사례들을 조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시급한 사안임을 상기시킨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는 의견들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뉴스데스크의 집중 취재 M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환경 이슈가 꾸준히 조명되길 바라겠습니다.